옛날 옛적 아테네의 한 모퉁이 우리는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들 그리고 벤치에 앉아 있는 모리스라는 농부를 만납니다. 모리스는 아테네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온 심플하지만 정직한 농부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날도 변함없이 철학적 논의를 위해 아테네의 중앙광장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모리스에게 다가가며 안녕하세요. 모리스, 오늘도 농장에서 고생하셨겠어요. 잠깐 함께 앉아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라며 시작했습니다. 모리스는 물론이죠. 당신과 대화하는 건 항상 재미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오늘은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농부인 당신께서 많은 지혜를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모리스는 생각에 잠기며 진정한 행복이라나마도 충만한 수확과 즐거운 가족, 그리고 건강한 삶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아주 훌륭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수확이 항상 풍작일 수 있을까요? 만약 가뭄이나 병충해가 닥친다면요? 라고 반문합니다. 그 대답에 모리스는 그럴 땐 당연히 행복하지 않겠지요. 하지만 가족이 항상 지지해준다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다시 질문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일이 안 풀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리스는 그럴 땐 담담하게 이겨내는 수밖에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니까요. 라고 답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마지막 질문을 준비하며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결국 실패로 돌아간다면요? 때론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모리스는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망설이며 아마 그럴 수는 없겠지요? 라고 고백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모리스, 당신은 아주 정직한 사람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리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친구들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모여서 자리에 앉아보세요.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영원 회귀, 이론을 바탕으로 한 흥미로운 썰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아마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옛날 옛적 아주 먼 나라에 니모라는 이름의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니모는 철학에 심취한 사람이었고 세상을 이해하고자 여러 가지 책을 탐독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책을 읽다 가영원 회귀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그 순간 니모는 마치 번개 가늘이 친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니모는 만약 내 삶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이라는 질문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질문은 그를 잠 못 이루게 했고 그는 이 질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니모는 이 개념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 니모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더 큰 의미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철저히 계획했고 매 순간을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시간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가족과의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직장에서도 최대한 열심히 일하며 후회 없는 하루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니모는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 그는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고 영원 회귀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니모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니체를 만났습니다. 니체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니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니모, 나의 이론은 너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함이 아니란다.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한 순간을 찾기보다는 일상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고 그것을 즐기라는 의미란다. 니모는 그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하루하루의 작은 기쁨과 행복을 더 많이 느끼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회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일을 했고 가족과의 시간도 훨씬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몇 달 후 니모는 마을 회관에서 열린 철학 강연에 초대되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여러분, 저는 한때 영원 회귀라는 개념에 압도되어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이 결국 저를 지치게 만들었죠. 중요한 것은 그 순간들을 즐기고 소중히 여기며 현재의 나에게 충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니모의 이야기는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날 이후 그의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니모의 말을 새기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일상의 작은 기쁨과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니모는 영원 회귀라는 개념 덕분에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도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을 즐기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현재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영원 회귀의 개념을 떠올리며 오늘의 작은 순간들을 최대한으로 즐겨보세요. 세 번째 이야기한테 미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햇살 마을이었고 주민들은 모두 정겹고 서로를 깊이 신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마을에는 마이클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실제로 저명 한철 학자인 마이클 샌델의 책을 여러 권 갖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샌델의 이론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 소개해주곤 했습니다. 하루는 마을 광장에서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햇살 마을은 매년 가을이 되면 공동체 축제라는 이름으로 마을 사람들이 서로 음식을 나누고 게임을 즐기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도 축제가 다가오자 마이클 노인은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밤의 모닥불 탐론 시간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모닥불 주위에 마을 사람들이 둘러앉자 마이클 노인은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로 공동체주의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분 들어보셨죠? 물론 직간접적으로 아실 텐데 그분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작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모두가 귀를 기울이자 마이클 노인은 마을의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에 오기 전 이 마을이 처음 세워졌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 마을에는 루카스라는 이름의 수학 천재가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늘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는 공동체보다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는 자주 마을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고 다른 주민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힘을 합쳐 물을 구하고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루카스는 혼자서만 물을 모으고 자신이 농장만 지키려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마을의 대장장이었던 엘리, 그는 루카스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엘리는 루카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죠. 루카스, 너와 나, 우리 모두 이 마을의 일원이야.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이 가뭄을 이겨낼 수 없어. 처음에는 거부했던 루카스도 차츰 엘리의 진심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는 자주 루카스의 집을 찾아가 물을 나누고 함께 이 상황을 극복할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결국 루카스는 마을 사람들과 협력하며 마을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마을에 공유하여 가뭄을 해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 후로 루카스는 변하여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노인의 이야기가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 우리도 다 같이 힘을 합쳐야지. 정말 좋은 이야기였어요. 마이클,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더 깊은 유대를 다졌습니다. 마이클 노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햇살 마을이 바로 그런 공동체가 아닐까요? 이렇게 마이클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샌델의 철학을 자신의 이야기로 풀어 전하며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가슴 깊이 새기며 따뜻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글날을 맞아 나는 공리주의의 창시자인 제레미 벤담의 정신을 기리며 조금 색다른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내 친구들한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계획하는 거였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주최한 지난 바비큐 파티에서 있었던 한 재미있는 썰을 통해 공리주의가 어떻게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작년 여름이었다. 나와 내 친구들,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까지 포함해서 모두 약 30명이 모여 큰 바비큐 파티를 열기로 하였다. 우리가 항상 모이는 후배 민수의 집 뒷뜰에서 그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곳은 넓은 잔디밭과 필요한 모든 시설이 구비된 이상적인 장소였다. 준비물은 각자 나누어 준비하기로 했고 나는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를 실천해 보겠다는 원대한 목표 아래 캐럿 계산법을 이용하여 어떤 음식을 준비하면 가장 많은 친구들이 행복해질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루 전에 나는 모든 친구들에게 설문지를 보냈다. 굉장히 단순한 설문지였다. 너는 어떤 바비큐 고기를 가장 좋아하니? 질문은 결국 돼지고기, 소고기, 그리고 비건 옵션 3가지로 나뉘었다. 결과가 나왔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소고기, 비건 옵션이 제일 적은 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벤담의 공리주의는 단순한 다수결을 넘어서 각각의 선택이 가져올 쾌락과 고통을 세세히 계산하는 것이었다. 나는 여기서 캐럿 계산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각각의 친구들이 어떤 고기 선택에서 진짜 행복을 느낄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돼지고기 애호가들은 그들이 돼지고기를 먹을 때 얼마나 기뻐할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소고기 애호가와 비건 애호가도 마찬가지로 도출하였다.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소고기를 선택한 친구들은 대부분 미식가들이었고 그들은 그 맛에 대해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여줄 것이 예측되었다. 돼지고기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지만 소고기만큼의 퀄리티를 제공하지는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비건 옵션 또한 중요했다. 이들은 소수지만 만약 비건 옵션이 없을 경우 그날 전체 분위기와 그들의 만족도가 눈에 띄게 저해될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는 각 요소의 쾌락과 고통을 고려하여 돼지고기와 소고기 모두 충분히 준비하고 비건 옵션도 소수지만 그들에게 충분한 만족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공리주의와 쾌락 계산법 덕분에 나는 이러한 결정에 도달할 수 있었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표로 하는 계획이 실행으로 옮겨졌다. 파티 당일 우리는 모여서 웃고 즐기며 다양한 고기와 그 외의 음식들을 맛볼 수 있었다.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다수의 친구들은 그 풍부한 맛과 질감에 감탄했고 소고기를 선택한 미식가 친구들 또한 고기, 질과 맛에 상당히 만족해했다. 비건 친구들도 그들을 위한 특별 메뉴에 감사하며 다른 이들과 함께 즐겁게 파티를 즐겼다. 우리가 밤이 깊게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와 웃음소리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제레미 벤담에 대해 다시금 생각했다. 그의 이론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우리 모두가 느끼는 행복의 양이 벤담이 말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가까워졌음을 확신했다. 이 썰로 친구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했다. 우리 일상의 선택과 결정에도 공리주의와 같은 철학적 기준을 적용해본다면 더 큰 행복과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결정이 쌓일수록 사회 전체의 행복도 그만큼 증가할 것이다. 그날 바비큐 파티는 모두에게 행복한 추억으로 남았고 이후로도 우리는 종종 제레미 벤담과 그의 공리주의를 언급하며 웃곤 했다.